올리는 순간 전화가 와요. 어디서? 입주자 대표 협의회에서 그 거래를 한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싸게 팔지 말라고 압박을 막 했다라는 이제 경험. 그 가격대 올리지 마라. 우리가 너랑 거래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겠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 뭐 구체적인 이제 뭐 그 지침까지 내려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열받을 수도 있는 이런 소재인데요. 바로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협의회라는 게 있죠. 이 협의회가 부동산들을 압박하거나 협박을 통해서 시세를 조작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정말 많다.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당사자인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분은 이제 매수자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매물이 나온 거를 보러 가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매물이 한 7억 5천에서 7억 9천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고 한 4군데 정도 집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집이 가격을 깎아줘서 7억 4천에 이제 거래가 형사가 됐대요. 그 이후에 이제 입주자 대표 협의회에서 그 거래를 한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싸게 팔지 말라고 압박을 막 했다라는 이제 경험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도 보고 왔던 다른 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7억 9천 내놨던 집이 전화가 와가지고 거래됐는지 모르고 7억 5천에 해주고 뭐 자잘한 수리까지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이제 온 그런 걸 경험을 했다라고 이제 글이 써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실제 사례이긴 하지만 약소한 거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잖아요. 내놓으면 이제 매매를 좀 빨리 하고 싶은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 지금 매물대가 얼마, 최저 매물이 얼마고 예를 들면 뭐 시세가 지금 8억인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8억에 다수 매물이 있다. 그러면 8억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부동산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8억에 올려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급하지 않냐. 급한데 8억에 거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매물이 많으니까. 그중에 하나 내 집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집주인은 우리 집이 좀 더 좋지 않냐. 그거는 주관적인 시각이고 본인의 집이니까.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이 동에 이런 호실도 지금 8억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급한데 그럼 어떻게 하냐? 가격을 내리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가격을 내려야 거래가 되죠. 급한 사람은 빨리 거래되려면 경쟁력이 뭐예요? 가격밖에 없죠. 그럼 가격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득이 당해가지고 가격을 내려서 매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이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자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매물이나 뭐 직방이나 이런 데다가 그 매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찾아오게끔 매물을 올리잖아요. 올리는 순간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온답니다. 어디서? 입주자 대표 협의회 아니면 분여회 뭐 이런 그 아파트 단지의 협의회 단체 좀 힘 있는 이런 데들이 전화가 와요. 그 가격대 올리지 마라. 우리가 너랑 거래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은 겁나죠. 이 하나를 거래시키기 위해서 잘못하면 전체의 입주민들과 등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 굴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생깁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원하는 가격대의 매물을 올려놓는 경우들이 상당수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금 사례들이 계속 글도 올라오고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싸게 나올 거래 그 매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안 나오는 거죠.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다라고 하는데 안 좋다라고 하는 지역들인데도 매물들이 이렇게 싸게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행위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시세 조작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 이제 거래에도 영향을 준다 판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이게 증거로서 입증될 만한 그런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당하면 이제 실제로 이런 제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문재인 정부 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담합행위, 시세 조작 행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제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 때 입주자 대표 협의회나 어쨌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힘 있는 세력들이 부동산에 압박을 해가지고 싼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압박을 하고 가를 전체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고문을 엘리베이터에다 다 붙여 놓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 뭐 구체적인 이제 뭐 그 지침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비교 대상, 어디 아파트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아니면 우리가 더 좋은데 그 아파트는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매물은 뭐 얼마에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상으로 가격을 올립시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까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공고문들이 도장까지 찍혀가지고 붙여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런 행위, 구체적인 행위 사례들을 이제 다수 파악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할 때 형사처벌을 한다. 이렇게 이제 했고 실제로 이런 공고문이 붙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물이 그 가격대 이하로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버티고 있으면 그 가격대 이상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합행위가 실제로는 실효성이 있는 사례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이제 언제나 먹히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건이라는 게 그런 시도, 행위의 영향력을 이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실제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이 주변 여건이 그런 거를 형성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심리학 실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죄수가 이제 공범인 죄수가 잡혔어요. 잡혔을 때 특별한 증거가 없을 때 자백만 가지고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되는 상황일 때 형사가 취조를 할 때 분리를 시키죠. 분리를 시켜서 각각 취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백할 것을 유도할 때 뭘 하냐면 이때 형사들이 쓰는 기법이 네가 자백을 하면 너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형량을 이만큼 줄여주고 원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게 3년형을 받을 거면 너는 1년만 살고 나오게 해주겠다. 대신에 네 친구, 너랑 같이 잡힌 공범 얘는 3년 이상 5년을 먹게 해줄 수 있다. 그럼 자백한 게 유리하다. 그럼 이때 이제 죄수의 딜레마는 둘 다 이런 취조를 받았을 때 둘 다 버티고 자백을 안 하면 형량이 제로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량이 제로가 되는데 둘이 분리를 시켜서 소통을 못하게 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이득이잖아요. 자백을 하는 사람이 이득이거든요. 자백을 안 하면 둘 다 이득인데 그냥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자백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자백을 하면 나는 형량을 2배로 넘게 받아요. 그러면 내가 불리하죠. 자백을 안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둘 다 자백을 해가지고 둘 다 5년형을 받는다.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실험인데, 사실 담합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담합이 깨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재인 정부 때는 담합이 통했냐? 그게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냐? 바로 상승장이었던 거. 그냥 상승 일변도로 겪은 게 아니고 약간의 굴곡들이 상승하다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폭등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겪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아파트 상황이 매수자가 없고 막 이럴 때 이제 급매물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다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누구나 우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 그리고 버티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근데 각 개개인이 그걸 시도할 때는 안 돼요.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입주자 대표 협의회였던 거예요. 이 통제하는 사람들이 통제를 딱 해버리고 그 강력한 수단으로 특히 부동산을 통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세력하고 대항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통용이 됐는데, 그러면 하락장이거나 아니면 약간 침체된 장에서는 이런 게 통용이 될까? 약간은 먹힐 수 있어요. 먹힐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탈자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상황을 실제 우리 아파트에서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침체장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진짜 뭉쳤어요. 우리 가격이 이거밖에 안 돼? 부동산들이 나쁜 놈들이야. 우리 아파트 가격을 후려치고 있어. 막 이러면서 힘을 모아서 이걸 이겨내보자 해가지고 막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진짜 막 사람들 모이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딜레마가 있죠. 침체장일 때는 각 개개인들은 사실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불안한 심리를, 그 분위기가 시간을 벌어주는 그 버팀목이 되거든요. 근데 침체장일 때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자, 정말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금이 딱 필요하거나 아니면 돈을 딱 써야 될 그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 저 집을 구했어. 그리고 이 돈을 받아야만 내가 저 집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런 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데 손님이 안 와. 상승장에서는 버티면 손님이 왔거든요. 근데 침체장에서는 버티고 있는데 손님이 안 와요.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급해. 나는 급하잖아. 나는 진짜 이거 빨리 돈 마련해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아파트 영원히 살 사람도 아니고 난 이 아파트를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파트 미련도 없어. 이런 사람은 이제 이 담합행위에서 이탈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했더니 부동산은 우린 그거 못합니다. 그럼 너 하지 마. 다른 부동산 막 가서 해보고 안 되면 옆 동네 아파트. 그러니까 입주자 그 대표 협의회의 입김, 약하거나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근접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옆 단지나 아니면 옆 아파트의 부동산은 그 아파트 A 아파트라고 하고 B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요. 너랑 거래 안 해도 이 B 아파트에 있는 거는 B 아파트만 거래해도 되니까. 근데 A 아파트 매물이 하나 튀어나왔네? 근데 상황을 보니까 내가 싸게 놓으면 거래할 것 같아. 그죠? 미끼 역할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대박이지.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부동산들, 말만 들은 부동산은 피해를 보고, 이럴 때 담합을 깬 사람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담합을 깬 B 아파트에 있는 어떤 부동산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죠. 왜? 싼 가격에 급매물이 나오니까 거래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 안에 있는 부동산들도 이런 담합행위에 이탈자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매물을 뺏길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유지가 안 되죠. 이런 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담합행위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다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시장이 막 화랑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빼고도 다른 아파트는 막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어. 그러면 이럴 때 아파트의 담합행위는 성공합니다. 무조건 성공해요. 다른 아파트 막 침체장이에요.
그럼 우리 아파트만 버티려고 노력하면 되냐? 안 됩니다. 안 돼요.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이제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제 힘을 낭비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딱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행위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담합하거나 이러면 호가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멈추고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아예 모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 그러니까 그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인접해 있는 아파트의 분위기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다 입주자 협의회가 담합을 시도하기는 어렵거든요. 안 되는 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들은 그런 분위기가 현저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고가 대비 매물들의 나온 상태나 이런 것들이 뭔가 약간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런 데들은 약간 담합 행위가 좀 있는구나,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물들이 사실 각각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약간 중구난방일 수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담합 행위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접근하고, 이거는 뭐 정확한 판단 기준은 아니죠. 왜냐하면 추측일 뿐이니까. 지금은 이제 형사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놓고 하지는 않으니까 알기 어려운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자, 매수자는 사실 싸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이럴 때 행동 지침. 사실 이제 담합행위가 들어간 아파트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장일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일단 담합행위 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면 안 되죠. 그 당시. 그러면은 그걸 매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다시 뭐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자들이 침체장에서는 매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나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인접되는 아파트들은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도 이탈자가 나중에는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담합행위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런 아파트는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것보다 부동산들을 만나서 조율을 시도해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사라고 생각하고 그 범죄자를 취조하는 형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가 너는 이탈자가 되면 거래를 할 수 있어. 나는 이 가격이 되면 나 무조건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시도를 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데들은 이제 시간이 답이긴 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침체장에서는 반드시 이탈자가 생깁니다. 내가 조급하지만 않고 버티고, 내가 이 아파트를 사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인드, 이걸로 접근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먹어야 될 게 실거주라고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나는 이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침체장에서는 내가 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그럴 그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거주 마음으로 접근하면 내가 가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 아파트야. 그죠? 그럴 때는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히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히 기준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실거주와 투자 수익을 동시에 원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냐? 살짝 시세 차익이 우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시세 차익이 없는 실거주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거주는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만 생각한다면 전세를 가는 게 유리해요. 나는 시세 차익은 목적이 없고 올라가도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전세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절대 매매가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전제할 때 무조건 전세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거주 목적만 있는 경우는 1도 없어요. 무조건 시세 차익이 동일하게 들어가거나 약간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참으면 돼요. 자, 그렇게 접근하면 이런 시세 조작 행위가 있을 때 손해보지 않고 적절한 대비에 대응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지금 빈번하게 암암리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걸 적발할 의지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살짝 한번 터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